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지금 세계 하늘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국제 항공유 시장이 왜 한국을 주목하는지 그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고 복잡합니다. 며칠 전 뉴질랜드에서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에어 뉴질랜드가 항공편 1100편을 한꺼번에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비행기 고장도 아니고 조종사 파업도 아니었습니다. 기름이 없었던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출발은 가능해도 돌아올 연료가 부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베트남에서는 비에젯 항공이 다음 달 노선 운항 중단을 선언했고 호주에서는 항공유 재고가 23일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이 공통으로 주목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을 왜 전 세계가 바라보는 걸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어떻게 항공유를 좌우하는 위치에 오르게 됐는지 그 배경을 쉽고도 흥미롭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사태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먼저 최근 국제 정세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전 세계에서는 연쇄적인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정유사들의 석유 제품 수출을 일단 전면 중단하라고 강하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태국도 비슷한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를 신경 쓸 여유보다 자국의 에너지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식의 비축 전쟁이 본격화된 겁니다. 한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13일 석유 제품 수출 상한제를 전격 발동했습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 같은 주요 품목은 작년 같은 달 수출량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가 특히 주목한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들어가는 연료, 즉 항공유입니다. 한국 정부는 다른 석유 제품은 묶으면서도 항공유만은 수출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결정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한국은 항공유 수출 분야에서 전 세계 압도적 1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항공유 수출 물량의 29%를 대한민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80만 톤이 넘는 막대한 물량입니다. 특히 미국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항공유 가운데 71%가 한국산이고 미국 서부만 놓고 보면 그 비중은 87%까지 올라갑니다. 미국 서부 공항에서 비행기에 기름 10통을 넣는다면 그중 거의 9통이 한국에서 온 셈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분석 기업 케플러의 수석 분석가 맷 스미스는 이 상황에 대해 의미심장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한국의 항공유 수출 물량이 3월 들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며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말이 시장에 퍼지자 미국 서부의 항공유 가격은 4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항공업계의 긴장감도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CEO 스콧 커비는 직원들에게 내부 메모를 보내 앞으로 유가가 배럴당 175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가정하고 경영 계획을 짜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럴당 175달러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비상사태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만큼 하늘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호주도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호주는 사용하는 석유류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출발해 호주로 향하던 유조선 6척의 운항이 한꺼번에 취소됐습니다. 현지에서는 비행기를 띄울 항공유가 23일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베트남 역시 항공유의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그 수입량의 60%를 중국과 태국에서 받아왔는데 두 나라가 수출문을 닫으면서 결국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공유 가격이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다가오는 5월 유류 할증료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주 노선을 편도로 이용할 경우 유류 할증료만 55만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항공권 가격을 제외한 순수 유류 할증료만 이 정도라는 건 일상에 직접 닿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미국이 무려 100년 동안 지켜온 고집스러운 법 하나를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1920년에 만들어진 존스법입니다. 미국 내 항구 사이에서 물건을 배로 운반하려면 미국에서 만든 배여야 하고 미국인이 운영하는 선박이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산 항공유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100년 된 원칙을 한시적으로라도 풀어야 하는 상황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 미국의 전통적인 법 체계마저 흔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면은 어떻게 가능해진 걸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핵심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한국 정유사들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내린
과감한 결정입니다. 당시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는 단순히 원유를 끓여 휘발유를 뽑아내는 수준에 머물지 않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수조 원을 투자해 정제 설비를 고도화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유를 정제하고 남는 저급 연료인 벙커CU 같은 물질을 다시 분해해 항공유와 경유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같은 원유를 넣어도 한국 정유사들은 싱가포르, 일본, 중국보다 더 많은 고급 제품을 뽑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결과는 생산 규모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SK에너지 울산 공장은 하루 84만 배럴을 처리하며 단일 정유소 기준 세계 3위 규모입니다. GS칼텍스 여수는 80만 배럴, SOIL 온산은 67만 배럴, HD현대오일뱅크 대사는 52만 배럴을 처리합니다. 네 곳을 합치면 하루 283만 배럴을 정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국민 전체가 쓰는 양의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자급률이 200%에 이르니 절반 이상의 물량을 자연스럽게 수출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항공유만 봐도 전체 생산량 1억 5천만 배럴 가운데 9천만 배럴, 즉 60%를 수출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 서부의 구조적 실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부터 가솔린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신호를 받은 정유사들은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보고 하나둘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립스 66은 LA 정유소를 2025년 10월에 폐쇄했고 발레로는 베니시아 정유소를 이번 달인 4월에 가동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공장이 하루에 생산하던 항공유는 대략 23,000에서 3만 배럴 수준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캘리포니아가 미국 다른 지역과 연결된 대규모 파이프라인망이 없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캘리포니아는 사실상 육지 속의 외딴 섬과 비슷합니다. 주내 정유소가 문을 닫으면 결국 해외에서 배로 들여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 공급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가 바로 한국이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자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유 기술을 바탕으로 항공유 수출 1위를 차지했고 미국 서부는 자국 정유 기반을 스스로 약화시키며 한국 의존도를 극단적으로 높였습니다. 평소에는 효율적인 구조였지만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순간입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가 끊기면 한국은 항공유를 만들지 못하고 그러면 미국 서부는 물론 호주와 베트남의 하늘길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 항공유 공급망의 명운이 한국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정유 허브에 매달린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정유사들이 처한 현실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역대급 수익 기회가 왔지만 사방에서 그 기회를 막는 장치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항공유 정제 마진, 즉 원유를 사와 항공유로 가공해 팔 때 남는 순이익은 배럴당 30달러에 육박하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싱가포르 현물 시장에서는 한국산 항공유 1배럴에 배럴당 20달러에서 30달러의 프리미엄까지 붙는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 934원, 경유는 1, 923원을 넘지 못하게 막아둔 상태입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해외에 내놓으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제품을 국내에서는 낮은 가격에 공급해야 하는 셈입니다. 더구나 한국 정유사의 사업 구조는 수출 중심입니다.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팔아 수익을 내는데 수출은 작년 수준으로 묶이고 국내 가격도 올리지 못하니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 정책에는 또 다른 부작용도 숨어 있습니다. 한국의 상한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아지면 해외 업자 입장에서는 한국산 석유를 들여와도 제값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공급을 안정시키려던 가격 통제가 오히려 시장의 물량 부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장에서도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여수 정유소의 정기 보수 일정을 2개월 뒤로 미뤘습니다. 정기 보수는 보통 40일 정도 공장을 멈추고 설비를 점검하거나 교체하는 필수 작업입니다. 이를 제때 하지 않으면 효율 저하는 물론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공장을 멈추면 국내와 해외 모두에 공급할 물량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가동을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반면 HD현대오일뱅크는 대산정유소의 4월 정기 보수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장은 하루 52만 배럴 규모입니다. 이곳이 멈추면 4월 항공유 수출량은 정부가 별도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물리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존스법 면제를 검토한다는 사실도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이 에너지 자립이라는 목표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 원유 생산량 세계 1위가 됐지만 정작 항공기에 들어가는 연료는 한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서부는 캘리포니아의 강한 친환경 규제로 정유소가 잇따라 폐쇄되면서 이런 의존이 더 심해졌습니다. 탄소 중립을 향한 선택이 에너지 안보라는 현실과 충돌한 셈입니다. 한국의 비축유 상황도 겉보기만큼 여유롭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08일치로 보이지만 실제 사용 속도로 환산하면 사실상 68일치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가 전략 비축유가 1억 배럴, 민간 보유분이 9천만 배럴이지만 계산 방식에 따라 체감 가능한 여유는 크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석유공사가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아 비축기지에 있던 원유 90만 배럴이 해외로 판매된 일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IEA 회원국들과 함께 공동 비축유 방출에 참여하고 4월부터는 정유사 비축유 스와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양으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역시 시간을 버는 수단일 뿐 근본 해법은 아니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난 4월 2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발표하면서 국제시장은 잠시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문제는 기름이 필요한 나라들이 알아서 돈을 내고 해결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동에서 예전 같은 역할을 더는 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봉쇄가 공식 해제되더라도 바다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이란 내부 정치가 불안하면 재봉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쉽게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호르무즈 봉쇄가 2주에서 4주 안에 해소되는 경우입니다. 이란의 해제 발표 이후 기뢰 제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미국이 개입을 줄이면서 상황이 정리된다면 원유 공급은 정상화되고 유가도 80달러대로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정유사들도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호주, 베트남, 뉴질랜드가 겪는 항공유 위기도 자연스럽게 진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유가는 배럴당 21달러에서 41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한 다국적군이 빠르게 개입하면서 전쟁 시작 6개월 만에 유가는 다시 안정됐습니다. 다만 그때와 지금의 결정적 차이는 당시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봉쇄 해제 이후 실제 항행 정상화 속도가 핵심 변수입니다. 반대로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말로는 봉쇄가 해제됐지만 실제로 유조선이 자유롭게 다니기까지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해저 기뢰를 제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험료도 천문학적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봉쇄가 풀렸다고 해도 원유가 평시의 70% 수준만 들어올 수 있고 한국 정유사들은 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유 수출 감소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유사들은 수입처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 쪽 항구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러시아산 원유 우회 수입이나 리비아산 원유까지 검토 대상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에너지 공급망 전환은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는데 거의 2년이 걸렸던 경험이 이를 보여줍니다. 한국 역시 중동 의존도를 단숨에 낮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봉쇄가 6개월 이상 이어지거나 다시 닫히는 경우입니다. 미국이 손을 떼고 협상이 무산된다면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정유사들도 원유 재고가 바닥나며 가동 중단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항공유 공급의 29%가 사라지는 충격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1973년 석유 파동과도 겹쳐 보입니다. 당시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오펙이 석유 금수를 선언하면서 유가는 3달러에서 12달러로 4배 뛰었습니다. 미국 주유소에는 차량이 길게 줄을 섰고 항공사들은 노선을 대거 줄였습니다. 세계 경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다만 지금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당시와 달리 지금의 한국이 전 세계 항공유 공급망의 핵심 노드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이번 위기가 구조적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에너지 공급망을 더 다변화하고 지속가능 항공유인 세브 전환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정유사들도 이미 SAF 생산시설에 6조 원 넘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SAF는 폐식용유나 바이오매트로 만드는 연료로 기존 비행기 엔진을 그대로 쓰면서도 탄소 배출을 8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은 2030년부터 항공유의 10%를 세프로 채우도록 했고, 한국도 2027년부터 1% 혼합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위기가 오히려 미래기술 투자를 앞당기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네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무엇이 현실이 될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호르무즈가 언제 완전히 열리는지, 한국 정부가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지, 이란 정치가 얼마나 안정되는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한국의 항공유 위상이 과장된 것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물론 싱가포르, 인도, 일본도 정제 강국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연간 9천만 배럴을 수출하면서 미국 서부와 호주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규모, 품질,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공급자는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싱가포르와 인도의 정유사들도 현재는 자국 수요 대응에 바쁜 상황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이란이 봉쇄 해제를 선언했으니 위기는 끝난 것 아니냐는 낙관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쇄 선언은 하루만 해도 할 수 있어도 해제 이후 실제 정상화에는 훨씬 긴 시간이 걸립니다. 기뢰 제거, 국제보험사의 안전 승인, 보험료 정상화가 모두 따라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란 내부의 권력 불안도 여전히 변수입니다. 비축유가 200일 넘게 있으니 괜찮다는 말도 현실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8일은 이론적인 숫자에 가깝고 실제 현장에서는 68일 수준으로 체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비축유는 꺼내 쓰면 줄어드는 자원입니다. IEA 전체 회원국의 비축분을 모두 합쳐도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하루 물량과 비교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또 정유사들이 유가 상승 덕에 뒤에서 웃고 있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러나 항공유 정제 마진이 배럴당 30달러라는 숫자만으로 전체 상황을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정부의 가격 상한제로 국내 마진은 억제되고 수출 상한제로 물량도 자유롭게 내보내지 못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원유 자체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높은 정제 마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유 기술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의 원료인 원유를 전량 수입해야 한다는 약점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전 세계와 운명 공동체처럼 묶여 있습니다. 한국의 선택 하나가 세계 하늘길에 영향을 주는 이 역설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핵심입니다. 이번 위기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전 세계 항공유 공급망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동시에 그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의 비행기는 한국이 만든 항공유 위에서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 세계가 이전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